저를 소개합니다. 올해 72, 박영자입니다. 이름이 참 낯설지요? 저한테도 그랬으니까요. 40년을 준서 엄마, 소연 시어머니, 하윤이 할머니로 불리다가 작년에야 처음으로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연습했어요. 나는 박영자야. 그 짧은 말이 혀에서 굴러떨어지지 않더군요. 평생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어요. 시계보다 정확한 내 몸의 알람이었죠. 밥하고 반찬 만들고 걸레질하고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빈집에 아들 가족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외로운 집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났으니까요. 손주 하윤이가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어요. 이 집이 천천히 내 집이 아닌 곳으로 변해간다는 걸. 거실에 놓인 소파 위치도, 냉장고 안 반찬 배치도, 심지어 TV 채널 선택권도 하나씩 제 손에서 떠나갔습니다. 며느리 소연이는 늘 정중했어요. 어머니, 청소는 언제 하세요? 빨래는 따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투에는 거친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뒤에 숨은 뜻을 저는 알았어요. 이건 이제 우리 집이고 어머니는 여기 사는 가정부예요. 그런 의미였죠. 밥을 먹을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먼저 집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내 집,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산다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가족이 함께 사는데 불화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살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쪼그리고 앉아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참았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소리를 질렀죠. 준서야, 소연아.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출근하고 난 뒤였죠.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신문이 그대로 꽂혀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찾아왔어요. 그분이 구급차를 불러줬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조명이 눈부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죠. 보호자분은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보호자, 나를 보호해줄 사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준서야, 엄마야. 지금 병원에 있어. 허리 수술 들어가야 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큰일이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 엄마, 그럼 오늘 저녁은 누가 해요? 하윤이 저녁은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그렇게 물었어요. 준서야, 엄마가 지금 수술 들어간다고 했잖아. 아, 네. 알겠어요, 엄마. 그럼 수술 잘 받으세요. 저녁은 배달시켜 먹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술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물이 핑 도는지 아니면 진짜 울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병실 창문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죠. 나에게는 보호자가 없구나. 이틀 뒤 퇴원하던 날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까지 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죠?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말.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 청소 가능하세요? 집이 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들에게 가족이 아니구나. 기능이구나. 밥을 하는 손, 청소를 하는 몸, 손주를 돌보는 도구. 그 기능이 멈추면 고장난 기계처럼 쓸모없어지는 존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허무함에 울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허리가 아파 침대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였죠. 여보, 솔직히 어머니랑 계속 같이 사는 건 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우리 엄만데. 아들의 한숨 섞인 대답. 요양원 알아볼까? 요즘 좋은 데 많대. 청담동에 있는 데는 호텔 같다던데.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왜? 어머니도 편하실 거야. 거기는 또래 사람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고 여기서 혼자 집안일만 하시는 것보다 나을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귀를 기울였어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알았어. 한번 알아나 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흰머리가 성성한 늙은 여자. 72년을 산 얼굴. 그런데 그 눈빛은 생각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영자야, 거울 속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그만 참아도 돼.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이 출근하고 난 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 집 팔겠습니다. 네. 언제쯤 생각하세요? 최대한 빨리요. 한 달 안에 가능할까요? 전화기 너머로 부동산 사장님이 놀라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 집은 20년 전 제가 산 거예요. 남의 집 청소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 명의도 제 이름이었죠. 남편 이름도 아니고 아들 이름도 아닌 박영자 이름으로. 그날부터 조금씩 짐을 쌌습니다. 아들 가족이 모르게 낮 동안 한 박스씩. 평생 모은 짐이 고작 10개 박스더군요. 나를 위해 산 게 거의 없었어요. 옷도 신발도 액세서리도 다 누군가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강릉의 작은 집을 알아봤어요. 바다가 보이는 원룸. 평수는 작았지만 창밖으로 파도가 보인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약금을 보냈죠. 2주일 뒤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허리 수술한 저를 두고 가는 게 미안했는지 가기 전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이틀만 다녀올게요. 냉장고에 반찬 만들어뒀어요. 그래, 다녀와. 조심해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바로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당장 올 수 있어요? 네, 오후에 갈게요. 박스를 거실에 쌓았습니다. 옷, 사진 몇 장, 그릇 몇 개. 정말 이게 다였어요. 70년 인생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습니다. 이삿짐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머니, 혼자 이사 가세요? 가족분들은요? 응, 혼자 가. 이제부터는 혼자 살 거야. 강릉이면 멀잖아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바다가 보고 싶어서. 기사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멋지시네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트럭이 떠나고 나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방. 20년을 살았던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니, 오히려 처음으로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를 한 장 놓았어요.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강릉으로 갔다. 바다가 보고 싶었어. 이 집은 팔았어. 엄마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끼리 살아야 해. 엄마 연락처는 그대로니까 필요하면 전화해. 그동안 고마웠어. 진심이야. 그리고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해서. 엄마가 편지를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릉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높은 빌딩 대신 낮은 산들, 회색 아스팔트 대신 푸른 논밭.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5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강릉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 집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 부엌과 방이 하나로 된 공간. 하지만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철썩 규칙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후련해서 울었습니다. 짐을 풀고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김밥. 평생 남을 위해 밥을 해왔는데 나를 위한 밥은 김밥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커피를 내려 마셨어요. 창가에 앉아 파도를 보며 아무도 엄마 어머니 하고 부르지 않는 밤. 고요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를 맞으며 걷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고 파도가 그걸 지우고 다시 발자국을 남기고 인생도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 근처에 작은 텃밭을 얻었습니다. 상추와 고추를 심었죠. 흙을 만지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집안일은 의무였지만 텃밭일은 놀이였어요. 이웃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들이에요. 다들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영자야, 순자야, 점례야. 누구 엄마도 누구 할머니도 아닌 그냥 우리 자신으로.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거기 어때? 좋아. 바다가 예쁘더라. 엄마, 내가 찾아가도 돼? 그래 와. 주말에 아들이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들어와. 간단한 점심을 차려줬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상추쌈. 준서가 밥 2그릇을 뚝딱 비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이 맛. 이게 진짜 엄마 밥이었구나. 응, 그래. 엄마, 우리 장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 소연이가 원해서. 근데 거기서 내가 느낀 게 엄마가 우리 집에서 어땠을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그랬구나.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이번엔 달라질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이제 혼자가 좋아.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잖아. 대신 자주 와. 하율이도 데리고. 여기서 놀다가. 준서가 울었어요. 35살 어른이 엄마 앞에서 울더군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를 가족으로 안 보고 기능으로만 봤어요. 괜찮아. 엄마도 그렇게 사는 게 익숙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달라질 거야. 엄마도 너도. 바닷가를 함께 걸었습니다. 나란히 서서 파도를 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멋져요. 이렇게 사는 거. 그치? 엄마도 이제야 알았어. 저녁에 아들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요즘 손주 하유리가 가끔 편지를 보냅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집에 놀러 가고 싶어요. 바다 보고 싶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장합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단다. 방학 때 오렴. 할머니가 바닷가에서 조개도 잡아주고 파도도 같이 보자. 지난주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신청했어요. 평생 그림은 그려본 적이 없는데 70둘에 처음 붓을 잡았습니다. 서툴지만 물감이 번지는 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바다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하더군요. 영자 씨, 색감이 참 자유롭네요. 자유롭다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제 그림이, 제 삶이 자유롭다니. 어제는 동네 할머니들과 버스 여행을 다녀왔어요. 속초까지 갔다가 온 거예요. 다 같이 회를 먹고 사진도 찍고 노래방에서 트로트도 불렀습니다. 옆방 젊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더군요. 72살에 이렇게 웃을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지금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우며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할머니 이전에 당신은 당신 자신이에요. 그 이름을 되찾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늦은 건 죽고 나서예요. 저는 72에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어요. 파도는 오늘도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해요. 인생도 파도 같구나. 밀려왔다 가고 또 새로 시작되는 것. 오늘도 창문을 열고 바다를 봅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하죠. 좋은 아침이야, 영자야. 40년 만에 되찾은 제 이름, 박영자. 그 이름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께 따뜻한 격려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재밌고 새로운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